김경식의 경제데이트 72회 1부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길경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성민입니다. 네, 김광수입니다. 네, 이제 다음 주가 추석이에요. 벌써 1년이 그냥 훅 하고 다 지나갔더라고요. 하반기 되면서 더 빨라지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보통 예전에 이제 농경사회였을 때는 추석이면은 1년이 이제 사실 끝나는 거잖아요. 다 추수하고. 근데 연구소는 사실 이때부터 특히 이제 소장님이 거의 자판기처럼 사무실 안에 갇히셔가지고 계속 보고서만 쓰시는 그 기간이니까 오히려 더 힘든 이제 거의 뭐 고난주간 이런 느낌으로. 근데 경제전망 세미나는 2009년부터 시작을 했죠. 네. 근데 이제 그 처음 시작할 때 부터 이제 한 2, 3년, 3, 4년 정도는 틀을 잡는 과정이니까 그때는 이제 뭐 어떻게 하는 게 더 좋을까, 또 어떻게 하면은 더 이렇게 정확도를 높여서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모색하면서 이렇게 했고. 네. 뭐 대체적으로 이제 그 세미나 준비라 할까, 뭐 보고서라 할까, 이런 틀이 이제 이미 이제 거의 이제 잡혀진 상태고, 다만 이제 조금 그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면, 그 경제전망 세미나는 이제 1년 후 다음 연도에 이제 전체의 어떤 경제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내다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걸 내다보는데 통계가 조금 문제죠. 그러니까 그 12월 초에 세미나를 하느냐, 12월 말에 하느냐에 따라서 네. 그 전망하는데 사용하는 그 통계가 그러니까 2분기까지 통계가 되기도 하고, 네. 좀 12월 말쯤으로 가면 갈수록 3분기 통계를 활용할 수 있죠. 네. 그러면 3분기 통계를 활용하는 게 더 낫지 않나요? 굉장히 큰 차이거든요. 네. 굉장히 큰 차이예요. 중요한 데이터들이 3분기 데이터들이 나와서 그걸 반영해서 보고서를 만들려면 세미나 시기를 12월 한 20일에서 30일 사이로 잡아야 돼요. 안 그러고 12월 20일 이전으로 잡으면 3분기 데이터를 활용하기가 힘들어져요. 소장님, 그러면 아예 연초에 하는 건 어떠실까요? 연초는 좀 분위기가 아니죠. 아니, 근데 그 연말에 사람들이 그 진짜 한 해 마무리하는 그런 기분이 있기 때문에 약간 무거운 분위기보다는 한 해 정리하는 그런 기분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차라리 그냥 연초에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게 그렇게 하기가 힘든 게 주로 이제 웬만한 그 중견기업 이상들이 내년도 사업 계획을 되게 12월 초에부터 중순까지 다 그렇죠. 작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 계획 관련한 작업을 할 때 이제 이런저러한 경제 전망이나 뭐 내년도 뭐 환율이나 뭐 이런 것들을 참고를 하려고 해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거기에 그러네요. 주는 것도 필요하죠. 그 연구소 경제전망 세미나에 맞춰서 각 기업의 사업 전망을 그때 잡는 거. 실제로 지금 기업이나 이런 관계자들이 많이 오니까. 네. 또 저기 경제전망 세미나 자료 같은 걸 많이 구입을 하니까. 네. 그래서 그게 조금 이제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12월 처음에 그 경제전망 세미나 할 때는 12월 되게 그 초순에 했었죠. 네. 그렇죠. 예전에. 네, 초순에 할 때는 얄짤없이 2분기 정도 데이터만 써서 이제 한 거고, 이제 그러다가 조금 중순으로 약간 이제 늦췄는데, 중순으로 약간 늦추는데, 이게,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경제전망 세미나지만 이제 그 경제 보고서를 만들어내요. 네. 경제 보고서를 만들어내고 그 경제 보고서 중에서 한 50% 정도를 발췌를 해서 세미나로 그렇죠. 이제 쓰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경제 전망하는데 이제 미국, 중국, 일본, 유럽, 한국도 이제 부동산을 나눠서 6개를 나눠서 하죠. 네.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준비를 이 6개 지역의 경제 전망을 이렇게 준비를 하려면 한 개당 일주일만 잡아도 한 달 반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12월 초순에 하면은 적어도 11월 내지는 10월 말부터 그쵸, 최소한 시작해. 근데 한 개 나라를 일주일 만에 전망한다라는 건 불가능해요. 네. 불가능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의 이제 시작은 10월부터 시작을 9월이면 빠르면 9월 후반 10월부터 시작을 해서 가죠. 그러니까 그 12월 그 하순에 하면은 이제 11월부터 시작, 10월 말부터 준비를 해서 3분기 데이터를 활용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힘들어요. 단기간에 팍 이제 그 쏟아서 내서 그것도 3분기 데이터까지를 살려서 이렇게 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이제 빡빡해지는 거죠. 근데 사실 그 3분기 데이터를 살려서 해야 돼요. 그럼 뭐 또 포기할 건 포기하고 살 건 살려야 되는 선택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2분기 데이터까지를 써서 하면 3분기 데이터가 나오면 상황이 확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죠, 그런 경우는. 그냥 아예 보고서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냥 아예 그냥 1월 초순이나 중순. 네, 소장님이 이게 경제 전망 세미나에 틀이 있다고 하셨는데 사실 매년 그 포인트 잡는 게 다르시잖아요. 다르죠. 방식도 또 다르고. 아니, 그거야 뭐 매년 네. 경제 상황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네. 이슈가 다르고 네. 예를 들어서 작년 같았으면은 트럼프가 대통령 되리라고 누가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작년 그 이제 2016년 대선 때 네. 대선 11월 달이었잖아요. 네. 경제정책 세미나 준비는 트럼프는 꿈에도 생각을 안 하고 민주당 공약대로 이렇게 가려다가 완전히 11월 달에 이제 선거에서 그쵸. 딱 뒤집어져 버리면 실제로 난리가 났죠. 전부 다 난리가 났었죠, 진짜. 난리가 났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매년마다 이슈나 상황들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큰 어떤 구조, 경제 어떤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고 움직이는 그 구조적인 틀이나 어떤 동인 네.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잡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키워드 하나로 딱 잡아서. 키워드가 아니고 구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보통 처음에 그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설명하시고 들어가시잖아요. 그 부분이 정말 그 정수 같아요, 이렇게. 네, 그건 뭐 연구소의 최대 강점이고 네. 거의 다른 데는 좀 흉내내기 힘든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기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그 실질적으로 경제전망 세미나 지금까지 쭉 하면서 크게 뭐 문제가 되거나 잘못되거나 하는 건 거의 없었죠. 그렇죠. 작년 이제 그 경제전망 세미나 같은 경우도 이제 그 미중 간의 갈등은 피할 수 없다라는 그 구조를 제시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중 간에 특히 중국과 관련해서 처음에 이제 중국이 2001년 WTO 가입할 때는 수직적 협력 관계 구조였는데 2008년, 2010년 계기로 해서 중국이 이제 노동 집약적, 자본 집약적에서 이제 기술 집약적으로 이렇게 넘어오는 이제 초기 단계에서 이제 수평적 경쟁 관계로 바뀌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더 나가면 이제 갈등 관계로 바뀐다. 이미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틀 속에서 이제 미중이나 통상 문제나 아니면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보기 때문에 그런 큰 어떤 구조적인 그 어떤 그 틀이랄까 구조들을 딱 집어내면 그게 힘들죠. 집어내는 게 사실. 그렇죠, 사실 읽어낸다라는. 네, 그러니까 그런 구조를 집어내면은 그다음부터는 이제 거기에 살을 붙이는 정도의 작업이니까 이게 그렇게 크게 어려움은 없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 중국은 거의 정말로 정확하게 예측을 해요. 전망을 해요. 근데 한국 경우는 상대적으로 약간 떨어져요. 왜 그렇죠? 왜 그럴까요? 저 아까 통계 얘기하셨는데 막 질러대니까. 아, 정치권에서요, 이것저것? 뭐 그냥 지들은 그냥 막 지 마음대로 그냥
마구잡이로 질러대니까 합리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런 판단을 해야 되는데 예측 불가능한 식으로 막 질러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막 질러대 버리니까 그다음 꼼수를 막 피운다든지 부린다든지 하니까 그다음에 뭐 이렇게 말이 안 되는 그런 이렇게 이념이나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서로 짜고치고 나눠 먹기 식으로 해서 막 질러대 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 구조나 틀을 파악할 때는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은 이것이 가장 최선의 방책일까라는 관점에서 그래서 정책 당국자들이 이런 상식과 합리로서 이렇게 국가를 경영할 거다라고 하는데 미국이나 뭐 중국이나 유럽은 하다못해 중국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유럽이나 일본은 거의 그냥 그대로 맞아 들어가요. 근데 한국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조금 떨어져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다른 데에서 뭐 엉터리로 전망하는 것에는 비할 수가 없죠. 비할 수가 없지만, 그러니까 한국의 경우에는, 이게 이제 뭐, 간혹 가다가, 뭐, 특히 부동산 대책 같은 경우,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최선의 방책인데, 그렇게 안 한다 이거예요. 막 질러댄다. 웬만한 상식적으로는 그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짓들을 막 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방식이 있는데 엉뚱한 방식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다소간에 약간의 좀 뭐라 할까? 좀 어긋나는 그런 부분들이죠. 근데 그것도 뭐 그렇게 크게 크지는 않고 이제 그래서 주로 되도록이면은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제 시장 중심의 전망을 해요. 정책 중심이나 이런 전망을 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 근데 교육, 무역, 수출입, 산업 변화, 구조 변화 이런 쪽에 주로 이제 초점을 맞춰서 정책 영향을 최대한 덜 받는 쪽으로 뭐 정책을 해도 별로 효과도 없고 안 먹히고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잡아서 이렇게 주로 하죠. 하도 개판으로 막 질러대니까. 진짜 정책 당국자들 들으면은 참 되게 스스로 자괴감이 드는 그런 대목이네요.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이제 문재인 정권. 근데 문재인 정권뿐만 아니라 이렇게 모든 특히 이제 노무현 정권 때부터 이제 시작된 건데 그래도 이제 좀 심해진 것은 이명박 때부터죠. 뭐냐면 이제 정부 각 홈페이지들 있잖아요. 홈페이지들을 시도 때도 없이 바꿔요. 시도 때도 없이 바꾸는 이유가 뭐냐면 예전에는 전자정부 시리즈라고 해가지고 막 떠들어서 막 정부 3.0 정부 3.4.0이라고 했는데 근데 시도 때도 없이 바꿔요. 이게 예를 들어서 이제 장관이,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면은 무조건 바뀌어요. 정권 초기에 홈페이지들이 다 바뀌어요. 근데 안에 내용은 체계는 똑같아요. 앞에 이제 대문만 달라요. 그 다음에 장관이 바뀌어도 또 바뀌어요. 점점 이제 그렇게 오고 있어요. 장관이 바뀌면은 또 바뀌어요. 그런 식으로. 전에는 정권이 바뀔 때 한 번 바뀌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장관이 바뀌면은 홈페이지가 다 바뀌어요. 안 바뀌는 것도 있다. 그러니까 세금을 좀 이렇게 완전히 개판으로 쓰는 거죠. 다 세금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바꾸는 이유가 하나는 정부가 이른바 IT 서비스 산업이 굉장히 이제 어려우니까 이걸 이렇게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해준다. 라는 일감을 주려고 일감을 일부러 만드는 거예요. 일부러 땅 파기하고 다시 메꾸는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아주 공인인증서나 좀 없애주지 뭐. 그다음에 가상 토건이나 가상 토건 그런.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이 하나 있고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 근데 문재인 정권 들어와가지고는 이게 뭔가 이렇게 일반 국민들이 정부 홈페이지에서 어떤 관련 정책 보도자료나 정책자료나 통계자료에 접근하기 어렵게 만들어 놓고 있어요. 뒤를 이렇게 숨긴다는 이명박 박근혜 때 비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얼마 전에 통계청장 갈렸잖아요. 그렇죠? 왜 갈렸나요?
통계 마음에 들게 안 한다고. 마음에 들게 안 한다고. 대정보 홍보 서비스에 미숙하다고? 네. 대처 제대로 못해서. 그래서 근데 이 새로 통계청장 관련해서 통계청 홈페이지가 또 확 바뀌었어요. 이번에 또 예, 바뀌었습니까? 바뀌었는데 그러니까 한국은행도 그 홈페이지가 올 초인가 언젠가 확 바뀌었어요. 네. 연임했는데 2주열? 연임하면서 바뀐 거야. 그래요? 바뀐 거야 또. 근데 작년 초에도 바뀌었고 네. 또 연임하면서 바뀌었고 그랬던 것 같아요. 소장님이야말로 이제 정보 아니, 너는 통계 데이터의 가장 큰 애용자신데. 네. 전 세계의 모든 곳에 그 데이터나 리서치나 보고서나 이런 자료들을 다 리서치를 하기 때문에 네. 금방금방 알아요. 통계청 같은 경우를 보면 지금 이번에 통계청장이 뭔가 바뀌었잖아요. 네, 바뀌었죠. 근데 바뀌었는데 통계청 홈페이지를 어제 이제 그러니까 그 정부 이제 뭐 9.13 부동산 대책인가 네. 뭔가 발표를 했잖아요. 예. 네. 그래서 그 관련해서 이제 자료를 조사를 해보려고 통계청 홈페이지에 들어갔더니 이놈이 네. 한번 들어가 봤어요. 통계청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세요. 미로로 만들어 놨어요. 아. 찾기 어렵게 만들어 놨어요. 근데 원 통계 데이터는 똑같아요. 경로만 바꿔놓은 거군요. 그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한국은행도 그랬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가장 단순한 통계 가장 일반 그 국민들이 접근하기 쉬운 통계 구조는 뭐냐면 그 트리 구조예요. 그냥 딱 그 한국은행이나 통계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가지고 네. 예를 들어서 통계청 같으면 이제 코시스 같은 게 있어요. 네. 한국은행은 한국은행 통계 데이터, 경제 통계 이런 것들이 있어요. 뭐 이런 경제 통계를 쑥 들어가면 누르면 트리로 이렇게 쫙 나오는 게 나무 구조요? 예를 들어서 그 나무 구조로 트리로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통화량, 뭐 금리, 그다음에 뭐 GDP, 뭐 네. 이렇게 물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고 그래서 뭐 GDP 딱 들어가면 누르면은 GDP에서 또 세부 항목들이 쭉쭉 나오고 그다음에 또 세부 항목을 이제 지정하면은 그게 바로 이제 그 통계 데이터 페이지로 검색 들어가서 뭐 기간 지정하고 뭐하고 이렇게 네. 자기가 이렇게 맞춤. 원래 한국은행의 그 통계 그 페이지가 그렇게 돼 있었어요 처음에. 그쵸. 네. 네. 처음에 그렇게 돼 있었는데, 그러니까 요 맨 마지막에 기본 통계 데이터는 똑같아요. 그 구조는 똑같은데 여기를 이렇게 타고 들어가는 것을 전부 이제 하나하나씩 다 이렇게 미로로 만들어놨어요. 미로로 만들어. 그러니까 특히 이번에 그 바꾼 통계청의 그 통계청 홈페이지는 완전 개판으로 만들어놨어요. 아마 이렇게 문재인 정권이 국민들이 이제 통계를 가지고 자꾸 시비를 거니까 네. 아예 그냥 통계 보기 힘들게 어렵게 만들어 놓은 거 아닌가라는 정도로 개판으로 만들어 놨어요. 꼼수 아주 지저분한 최하 수준의 꼼수를 부르는 거네요. 아직 안 들어가 봤는데 한번 들어가야겠네요. 네, 한번 들어가서 봐보세요. 네. 그러니까 그런 쪽 통계를 이렇게 그 자주 들어가서 접속해서 쓰는 사람들은 금방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이제 일본은 통계가 진짜 개판이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한국은행이나 통계청이 원래 옛날 노무현 정권 때나 이럴 때의 그 통계 체계는 아주 단순했어요. 단순했기 때문에 이용하기가 편했어요. 네. 편했는데 이게 돈은 써야 되고 네. 세금은 써야 되고 IT 서비스 뭐 이렇게 일거리 만들어준다고 그다음에 자기들 이제 장이 바뀌고 정권 바뀌면은 뭔가 바뀌었다라는 그런 이미지를 또 줘야 되니까 안에는 똑같은데 그냥 앞에 홈페이지만 바꿔놓고 이런 식으로 검색하기 힘들게 해놓고 찾기 힘들게 해놓고 검색어로 검색하면 진짜 엉뚱한 것만 나오더라고요. 네, 개판이에요. 개판 완전 개판이에요. 근데 일본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한국은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런 단순한 구조였기 때문에 괜찮았어요. 네. 근데 한국은 통계는 있을 만한 통계는 또 다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이게 신뢰도가 없다는 게 문제예요. 신뢰성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일본은 어땠냐면은 통계 자체를 이 각 정부 부처들이 공무원들이 꼽을 쳐두고 저만 갖고 있고 공개를 안 했어요. 공개를 안 했어요. 하도 이제 막 그 비난이 빗받치니까 공개를 했는데 쪼각쪼각 해놨어요.
조각조각 해놨어요 처음에 네. 공개를 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계열 같으면은 일일이 이제 연도 데이터를 찾아가지고 붙여야 되는 거예요. 기억납니다. 네, 붙여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막, 그러니까 노가다 엄청 네, 일본의 그 정부 공무원들이나 관료들이 얼마나 이 밥그릇 철밥통인가. 그러니까 그런 게 중요한 어떤 데이터들을 지들만 꽉 움켜쥐고 공공기관이나 이런 애들이 움켜쥐고 공개를 안 하는 거예요. 공개를 안 하고 이제 뭐 할 때마다 이제 지네들만 그걸 가지고 뭐 정책에다 대책에다 내놓고 행세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바꾸기 위해서 이제 고이즈미 개혁 때부터 그런 걸 이제 통계도를 좀 개혁하자 막 해왔는데 그게 계속 이제 한번 뭐 2008년인가 2010년인가 한번 바뀐 적이 있어요. 네. 바뀌었는데 여전히 물론 이제 그 완전히 개판인 때에 비하면은 나아졌어요. 나아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같은 이제 우리 같은 전문가들이나 전문기관 정도나 활용할 수 있을 정도. 일반 사람들이 보통 사람이 들어가서는 진짜로 활용하기 힘들게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근데 또 한 1년 전인가 올해인가 이것도 확 바뀌었어요. 일본이요? 이제 계속 그 비난이 빗발치니까 바꿨어요. 그리고 또 아베 정권이 그런 이제 국민적 여론들이 이제 안 좋으니까 이게 그 정보 공개, 투명한 정보 네. 이런 걸 막 강조하면서 통계 정비를 막 강조를 했어요. 강조하고 공개하라고. 네. 그렇게 해서 일본의 통계는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 가서 들어가 보면은 찾기 옛날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찾기 쉽게 돼 있고 시계열 데이터도 정리가 돼 있고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영어 서비스가 별로 없어요. 일본어 입력이 자판이 다르거든요. 그렇죠. 다르거든요. 항상 구글 번역창 옆에 띄워놓고 해야겠네요. 그 문제가 아니고 통계 데이터를 검색할 때 영어로도 이렇게 통계 지표를 이렇게 붙여놓고 영어로도 검색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아직도 잘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문제고 미국은 그러니까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데 미국이 세계 최강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통계에 있다라는 거예요. 미국만큼 이렇게 어마어마한 게 방대한 거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통계가 정비되어 있고 이용하기 쉽게 되어 있고 이렇게 한 데가 없어요. 근데 트럼프 정부 들어가지고 약간 어려워졌어요. 트럼프 정부 들어가지고 홈페이지 이제 뭐냐면 이제 그 뭐랄까 이게 이제 그 사이버 테러 네. 보안이나 이런 보안, 뭐 이런 거, 사이버 테러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뭐 이제 하면서, 그 전에는 그 사이버 테러 말이 있었어도 상당히 그 미국 통계 이용하기 쉬웠고 편했는데, 진짜 미국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통계를, 그것도 정말로 신뢰성이 높은 통계를 구축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공화당이 정권을 잡든 민주당이 정권을 잡든 누가 잡든 또 정부 이렇게 행정부에 누가 들어오든 이 들어온 사람들이 그 엉터리로 막 질러대기가 힘들어요. 통계가 신뢰성이 높고 잘할 때 정비가 돼 있으니까 모든 어떤 정책적인 어떤 대안이나 의사 결정들이 통계를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일어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가서 내가 소득주도 성장할 거야 한다고 해서 잘 안 먹혀요. 그게 잘 안 먹혀요. 그러니까 미국만큼 정말로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통계가 정비되어 있는 그런 데가 없어요. 유럽은 그 이제 유럽 연합 그 유로권 있잖아요. 이제 유럽 연합 차원에서 그러니까 유럽은 유럽 연합이라는 연방 일종의 경제권이죠. 이제 아직 그 미국처럼 연방 국가까지는 안 가 있지만 그 안에 일부 이제 화폐 통합을 한 게 유로권이긴 하지만
경제 공동체죠. 네. 근데 형식적으로는 유럽 연합 대통령이 있고 유럽 대통령이 있고 유럽 의회가 있고 네. 의회가 있고 의회 국회의장이 있고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연방국가 체계를 유럽 전체 유럽 재판소가 있고 네. 똑같은 체계를 갖추고는 있어요. 똑같이. 국가로서의 네, 그러니까 28개 회원 국가가 이렇게 모여져서 어떻게 보면 연방 국가를 형성하는 데 필요한 그런 상권 분립의 어떤 기능이나 부서 체계는 그대로 다 갖추고 네. 있어요. 갖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하고 통상 협상했을 때도 유럽 연합 대표부가 무역 대표부가 협상을 해요. 네. 누가 이렇게 개별적으로 이렇게 나라별로 하는 게 아니라요. 네, 대표부가 해요. 그러니까 그 형식을 갖추고는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28개 회원국들의 통계를 전부 이제 통계 기준을 통일시켜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나라마다 또 이렇게 예전에 전부 제각각으로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걸 맞추기가 또 힘든 것들이 있어요. 네. 맞추기가 힘든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통계가 엄청나게 방대해지죠. 그렇죠. 방대해지고, 유럽 중앙은행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러니까 각 개별, 이제, 독일이면 독일 연방은행, 네, 이렇게 잉글랜드 은행, 뭐 프랑스 중앙은행, 뭐 이런 게 각 개별 은행 차원에서 통계도 내지만, 그러나 유럽 중앙은행, 이렇게 유로 그 중앙은행 차원에서 이제 통계를 28개국에 대해서 다 내요. 다 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조금 더 이렇게 각 개별 국가의 어떤 세부적인 데이터를 찾으려면은 그 해당 국가의 관련 기관으로 들어가서 조사를 해야 되는데 유럽 연합은 처음에는 유럽 쪽에 그 통계 자료를 찾을 때는 그때는 좀 정비가 잘 안 돼 있어가지고 애를 많이 먹었어요. 네. 조사하기도 힘들고 그랬었는데 계속 조금씩 정비를 계속 해와가지고 지금은 상당히 그래도 괜찮은 정도까지 지금 정비가 이루어지고 있죠. 네. 이루어지고. 다만 이제 28개 국가의 데이터를 취합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속도가 늦어요. 그렇죠. 속도가 늦어요. 예를 들어서 미국은 벌써 3분기 데이터가 나왔는데 유럽은 2분기 데이터밖에 아직 안 나왔다든지 하는 게 속도가 늦어요. 뭐 그런 것들이 있고 중국은 이제 통계 데이터를 내고 있는데 중국은 통계 데이터 자체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또 워낙 그 유명하잖아요. 안 맞는 네, 걸로.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네. 두 번째는 신뢰성이 진짜 없고 네. 신뢰성이 진짜 없고 셋째는 그 중국 공산당이나 지도부의 의중을 반영하는 통계고 중문제 제작용으로 실제로 그 중국 정부나 중국 정부가 발표하는 통계에서 유의미한 어떤 그 정보를 끄집어내기는 힘들어요. 힘들어요. 근데 가끔 그런 거 본 것 같아요. 선생님이 뭐 홍콩하고 이런 여러 통계를 통해서 그렇죠. 추리해서 뭐 금의 양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렇게 하시는 거 보면 그러니까 뭐 옛날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그럴 필요도 없고 지금은 이제 대충 뭐 이렇게 없으면 없는 대로 때려가지고 그래도 더 정확해요. 그게 더 정확해요. 그러니까 그 이번에 이제 그 오늘 그 이제 그 뭐 9.13 대책인가 네. 너무 그냥 막 짜증이나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그 통계청 그것 때문에 완전 개판을 만들어 놔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렇게 막가자라는 거냐 이게. 통계청장이 바뀌자마자 그 통계청 홈페이지를 그따구로 미로로 만들어 놔가지고 개판으로 만들어 놔서 찾기 어렵게. 저 같은 전문가가 찾기 어렵다라고 느낄 정도면 일반 사람들은 거의 못 찾는다고 봐야 돼요. 예전에는 다 찾을 수 있는 건데 통계청장이 바뀌자마자 그렇게 통계의 접근성이 떨어진다. 이건 진짜 정권 차원에서 진짜 뭔가 찔리는 구석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근데 하여튼 뭐 그래서 오늘 이제 그 경제 시평도 사실 조금 뭐 다소 이제 좀
추석 끝나고 한번 좀 보완을 좀 할까 말까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요새 워낙 이제 그 올해 들어와가지고 워낙 바빠가지고 네. 경제전망 세미나뿐만이 아니라 그거 아니더라도 워낙 지금 해야 될 것들이 많아서 뭐 미래를 이제 준비를 또 하려면 말로만 이렇게 미래를 준비한다 좀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내부적으로도 이제 여러 이제 한국이라는 나라를 다시 회생시켜 가는데 필요한 정책 대안들을 이제 그 다시 계속 지금 상황들이 계속 바뀌고 있으니까 네. 거기에 맞춰서 다시 이제 재정비나 정리를 해 나가고 있는 그런 네. 건데 작업들이 이제 워낙 방대하니까 엄청나게 정신없이 바빠요. 네. 바쁘고 특히 이제 뭐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는 모두가 다 이제 죽기 아니면 살기식의 치열한 이제 첨단 기술 개발 경쟁 네. 뛰어들어서 이제 죽지 않으면 살기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떻게 승부가 나느냐에 따라서 이제 흥망성쇠가 갈릴 거라고 봐요. 그런 판국에 한국은 지금 소득주도 성장이다 뭐다 이렇게 헛발질을 하고 있다는 네, 자체가 이렇게 넌센스죠. 민간 부분은 원하든 원치 않든 안 망한 이제는 그렇게 안 하면 망해버리니까. 그쵸.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삼성전자나 이런 데가 현대차나 이런 데가 뭐 첨단 기술 개발해가지고 뭔가 획기적인 어떤 그 신제품이나 어떤 그런 것을 내놓지 않으면 망해버리니까 이제는. 그렇죠. 그건 무슨 하라고 해서 하고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건 이제 스스로 각 개별 기업들이 이제 알아서 하는 거예요. 네. 거기에 대해서 무슨 정책이니 뭐니 하고 떠들어봐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 데는. 그러니까 하여튼 뭐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바뀌는데 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혁신 이제 주도 성장. 네.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사실은 혁신을 말하는 거죠. 혁신은 옛날부터 계속 이제 말이 되어왔던 네. 거고, 더더군다나 이제 혁신이 더 중요한 게 뭐냐면 4차 산업혁명이라는 첨단 극한 기술 개발, 첨단 기술 개발이 이제 국가의 흥망성쇠나 명운을 이제 결정짓는 요소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렇게 되고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런 것과 관련해서도 하는데, 스마트 시티 하면서 시범 사업한다고 부동산 개발 사업 이렇게 됐잖아. 거의 돼 갖고. 근데 어쨌든 지금 이제 그 9.13 대책 발표를 이렇게 했는데, 지금 9.13 대책은 일부가 시간이 벌써 30분이 넘어서 네, 2부로 넘어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네. 일단 1부에서는 지금 뭐 거꾸로 가는 대한민국의 통계에 대한 이야기 하나 해주셨고, 또 다른 하나는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대안 여전히 업데이트 중이다. 계속 바뀌는 상황에 따라서 업데이트를 해나가고 있다는 거. 그리고 요 대안이 뭔지 궁금해하신 분들은 정책 아카데미에 오셔서 참여를 해보시면 그 조금이라도 맛을 보실 수 있으니까 꼭 토요일에 저희가 매주 하고 있으니까 신청하셔서 와서 청강해 보실 것을 보내드립니다. 김광수의 경제데이트 72회 1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순신 프로젝트 정책 아카데미는 평범한 직장인, 가정주부, 자영업자, 전문직 종사자, 교수, 대학생 등 다양한 분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이순신 프로젝트 정책 아카데미에 참여하게 되셨나요? 저는 의사공부방의 박성주라고 합니다. 근데 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또 민주당, 야당 그것도 저희가 아니거든요. 저희가 아니고 그분들도 저희가 힘을 실어가지고 뭐 촛불을 이렇게 집회를 해가지고 이렇게 힘을 실어주면 자기들이 속 책임지거나
뭐 능력 없이 뭐 기회를 날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 내가 투표 한 표 해가지고 해서 뭐 이런 정의 실현하겠다는 게 아니라 내가 좀 참여해서 어떻게 바꿔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걸 찾아봤을 때 이제 이순신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됐고요.